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심층 인터뷰는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월 14일 현재 김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영리단체에도 의탁이 가능하도록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건과 관련 김포시 공공급식 사수를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시민연석회의를 제안한 정황용 전 김포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 수요일 제12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이두열 먹거리 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경로당의 점심 제공일수 확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 중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 식사를 어르신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주 5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당의 공약 관련 영상 보시죠.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전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선거를 좀 자주 해야 되겠어요. 예, 그 양대 정당이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어느 당이 이기든 뭐 이 정책은 좀 추진이 좀 되겠네요. 그죠? 네. 경로당 점심 지원일수 확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주 5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국민의힘이 주 5일로 추진한 뒤 주 7일로 확대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는데요. 더 발전했네요. 네. 거대 양당이 공공급식 먹거리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에 어르신들과 국민들은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급식 이게 정책을 이렇게 보면 노인급식으로 네. 이런 게 이후에 그 선거 시기 때 네. 아주 이게 바람직한 공약의 좀 이렇게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공공급식의 다양한 영역 중에 이번 선거 공약으로는 노인급식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대학생들 그 1,000원의 아침밥 네. 그것뿐인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선거 때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들 보이고 네. 예,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살아있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만큼 공약이 점점 더 깊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주 3.6일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 김포시를 예로 들어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공공급식으로 지원되는 곳은 세 가지로 경로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여 식사비에 각종 공과금과 난방비를 포함하여 16억, 양곡비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저소득 재가노인 270명에게 주 1회 식사 배달로 3억 6천만 원. 세 번째로 관내 노인복지관 두 곳의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240명에게 주 5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2억 5천만 원과 취사원 인건비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공공급식 사업으로 2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푸드플랜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쉽게도 25억의 예산이 현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먹거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논의하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경로당 375개소,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2개소, 재가노인 270명에게 25억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로컬 푸드와는 무관하게 식자재 업체나 인근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에 김포 금쌀과 로컬푸드 농축수산물 그리고 관내 우수 가공식품 식재료가 현물로 공급된다면 어르신들도 좋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일타쌍피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김포시는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김포시의 유영숙 시의원님 등이 공공급식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김포시장님은 먹거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 후 논의를 시작하여 25억의 예산이 현물로 지원되도록 식재료 구매와 배송 그리고 수발주 프로그램, 계약 정산 등을 잘 준비하여 김포 어르신들 공공급식에 푸드플랜이 시행되도록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이두열 소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잘 이렇게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푸드플랜이 용역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뭐 먹거리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안 됐고,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10여 년 넘는 그 학교 급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이 부분이 뭐 로컬 푸드와 공공 급식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이제 군부대도 많고 이래서 참 김포의 농민들이나 그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가 이렇게 이제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좀 이번 뭐 학교 급식을 두고 뭐 위탁 급식을 하니 어쩌니 이런 엉뚱한 얘기나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 이 푸드 플랜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 국민의힘 김포시장님과 공공급식을 공공급식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인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급식 중에서 공공급식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그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싶은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석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양교사들이나 조리사들이나 이분들의 뭐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위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그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국힘당인데 공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포시에서도 좀 자세히 더 이렇게 들여다 이제 봤으면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농장장님, 싹수부터 다르다는 말, 싹수가 노랗다는 말, 싸가지가 없다는 말 아시죠? 그러면 그럼 그 싹수, 싸가지의 어원 알고 계시나요? 그러게요. 예,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 싹수는 식물이, 그러니까 머리 숫자에서 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식물에 가장 먼저 트는 잎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싸가지는 싹이 시작되는 어린 순을 이야기하는데 싹수의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싹수하고 싸가지가 같은 말인 거네요. 그러면. 네. 심지어 소갈머리도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요것도 소갈머리는 표준어인데, 근데 소갈머리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도 표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껍질 속에 있는 알이니까 그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싹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첫 싹만 보면 그 수확을 알 수 있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싹수, 싸가지 이런 말들이 어원이 돼서 많은 그 우리 사회의 언어들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농사꾼은 좋은 씨앗과 좋은 모종에 목숨을 겁니다. 식물 몸을 다시 씨로 쓰는 씨마늘이나 씨감자, 씨생강을 구매하러 가서 저희 친환경 밭에 넣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뭘 아는 분들은 좋은 거 줘야겠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 살 때도 값을 따지지 않고 좋은 씨앗을 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친환경에서는 병이든 충이든 다른 어떤 경우에서 오는 장애든 간에 일반 농사에서보다 감당이 쉽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튼튼하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벌거숭이 밭이 하나둘씩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늘이나 양파 같은 선선한 곳을 좋아하는 곳은 벌써 푸릇하게 밭이 자리를 잡았고요. 고추나 호박, 가지, 고구마, 생강처럼 따뜻한 곳이 고향인 친구들은 아직 씨앗 상태이거나 어느 육묘장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고추처럼 서너 달씩 육모 기간을 거치는 작물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 정도 키워서 밭으로 가는 호박이나 오이 같은 작물도 있고 감자나 생강처럼 밭에다가 직접 심는 작물도 있습니다. 그 씨가 어떻게 밭으로 가는지는 정말 제각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모종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씨가 뭐냐, 좋은 모종이 어떤 거냐 물으시는 친환경 선배 농가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도 더 눈이 높으셔서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지만 농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텃밭을 자그맣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거 준비를 해봤고요. 좋은 모종은요, 일단 떡잎부터 꼭대기까지가 튼튼하고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모종 상태에서 떡잎이 상했거나 이미 사라진 경우는 육묘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거나 유통 중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늙은 모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떡잎은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본잎이 나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요. 심지어 고추 같은 경우 석 달 있다가 저희가 심잖아요. 그래도 육묘 상태 건강 관리가 잘 된 애들은 그 거의 100일이 다 된 고추 모종 같은 경우도 떡잎이 아래에 자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모종은 본잎도 이렇게 충실하지만 네. 그 떡잎까지도 이렇게 네.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식물 세포들이 제일 먼저 식물이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질소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면 가장 늙은 것부터 그 양분을 짜내요.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장 젊고 어린애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떡잎에 가지고 있는 그 질소 성분, 가리성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수분 이런 것들을 가장 어린 잎에다가 주게 되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어린 잎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늙은 떡잎은 거기서 짜내다 더 이상 짜내줄 게 없게 되면 얘네들이 찌그러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나쁜 모양을 잡게 돼요. 그래서 얘가 편안하게 잘 큰 아이인가는 떡잎을 보면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또 마디 사이가 너무 길거나 입이 축 처질 정도로 커다랗고 입이 정말 새파래 보일 정도로 녹색인 모종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보통은 파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일부 되게 농사 경력이 기신 분들도 시퍼런 모종 좋아하시는데요. 사람의 경우도 배가 부르면 밥 먹기 싫고 일하기 싫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른 모종은 밭에 가서 땅 냄새 잘 쉽게 맡으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양분이 살짝은 부족한 상태에서 땅에 가면 여기 밥 있어 하면서 뿌리를 쫙쫙 뻗는데 이게 살찐 모종들은 그거를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종도 이제 이식을 하기 전에 네. 좀
약간 굶겨야 된다. 네, 굳이 일부러 굶길 필요는 없지만 모종 상태에서 밭으로 가기 전에 각종 영양제 막 때려 넣어서 시퍼렇게 만들어서 눈에만 좋은 모종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그때는 이미 양분이 좀 떨어져서 힘들 때다 싶을 때 옮겨가는 게 오히려 더 활착률이 너무 굶길 그러면은 필요는 뭐 없고요. 예. 이제 모종을 사오면 이제 네. 오랫동안 물을 안 주면 이제 포트나 네.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네. 금방 마르는데 네, 그러니까 물을 흠뻑 줘가지고 싱싱한 것보다는 네. 약간 이렇게 이제 뭐 가뭄기가 뭐 살짝 있는 정도 아니죠.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그렇게 갖다 주면 물을 그냥 쫙 이렇게 빨아들이지 그러면 않을까? 봄밭이 만약에 메마르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얘는 어디 가서 살아요? 배고파서. 아 그러니까 옮겨놓으면 잘 줘야지. 예. 심지어 나금묘라고 해가지고 고추 모종 옛날 모종들은 고추를 뽑아가지고 뿌리 털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봄바닥에서 더 잘 뻗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옛날에는 계셨어요. 뭐 포트가 거의 없었지. 네, 뭐. 그 트레이 포트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모종 상태에서 너무 뚱뚱하다 싶게 새파랗게 정말 야들야들한 모종은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크거나 할 때 몸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밥 먹기 싫어하는 애들처럼 그냥 안 자라고 버티다가 그 조금 생육이 부진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상태 너무 안 좋은 애도 고생 너무 한 애들도 데리고 가면 어려서 제대로 못 먹은 애들 커서 키 안 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제대로 안 클 수도 있어서 그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그 떡잎을 봐서 적절하게 건강한 정도면 된다 정도지 막 엄청나게 키가 커져 있고 엄청나게 새파랗고 엄청나게 잎사귀 커져 있는 거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들쭉날쭉 한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네. 놈은 이제 작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같은 날 이제 쭉 이제 같은 모종을 심었을 때 네. 쭉 이렇게 이제 똑바르게 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농사 잘 짓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모종 상태만 보고도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든지 대강 알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농사라는 게 그냥 오늘의 마음만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비가 어떻게 오느냐 해가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첫 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종 그리고 제대로 크지 않은 모종이 밭에 들어가서 이게 잘 되길 바라는 건 도둑놈의 심보죠. 네. 그래서 또 주의할 점은 그 만약에 입에 벌레 자국이 있거나 심하게 입 뒤를 들춰봐서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등 벌레가 붙어 있을 경우 요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딧물이나 그런 작은 총체벌레, 응애같이 그런 벌레들은 식물을 먹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얘네들이 병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거를 잘 보시고 있으면 정말 그 모종을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사셔야 되는 네, 겁니다. 이거는 뭐 초보자도 알 것 같아. 진딧물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 모종을 뭐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사시죠. 네, 갖고 와서 왜 이렇게 진딧물이 많지 밭에 옮겼는데 그럼 그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마트에 않으니까. 가서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거 네. 보듯이 예. 모종 볼 때도 이제 뭐 잎 앞에 뒤. 잎 뒤에 잎 사실 이거 다 봐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잘 모르시는 게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하얀 종이 갖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털면 정말 저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작은 벌레들이요 까맣게 무슨 가루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빨빨빨빨빨 움직이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 준비는 약간 하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 안 보여요 정말.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에 총체벌레가 앉아 있다. 근데 꽃눈이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형성되는 데를 입으로 한번 물면 왜 고추 중에 이렇게 하나 고추인데 두 개로 사람 다리처럼 갈라져 있는 거나 이렇게 틀어 가지들 모양 꼬여서 나오는 애들 있죠. 거기다 총체벌레들이 한 입씩 물은 거예요. 어렸을 때.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애들은 사고 다 쳤거든요. 예, 그래서 아기 때는 그거 조심해서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당연히 곰팡이 자국이 있거나 병 자국이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종을 사러 가셔서 품종 이름이 붙어 있다면 요거 잘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이름에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건 비싸요. 그래서
뭔가를 잘 모르시겠거든. 같은 모종인데 같은 고추, 같은 가지, 같은 참외라도 비싼 거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런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은 씨앗 자체가 비싸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품종 개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모종이다. 다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좋은 거 주세요가 조금 더 비싼 걸 수밖에 없어요. 현재에서는. 그래서 배추 이름에 예를 들어서 CR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뿌리 혹병의 내병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귀병이라고 하는데 요게 붙으면 요것도 배추가 다 망치거든요. 아니 이름 끄트머리에 CR이라고 붙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휘파람 CR 뭐 그러면 예, 이거가 그 뿌리혹병의 내병성 씨앗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건데 그 정말 관리 잘하시는 모종장에선 그것까지 같이 써서 팻말해서 내보내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뿌리혹병 걱정 없는 거죠. 그리고 고추 이름에 탄자가 들어간 거는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계라는 뜻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칼자가 들어 있으면 칼라병계의 내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PR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건 역병 내병계예요. 그래서 아마 고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병계 품종이 가장 잘 돼 있고 많이 나와 있는 작물이 아닌가 싶긴 한데 고추는 뭐 탄저병하고 역병 이게 제일 무섭죠. 요즘은 근데 그 칼라병은 뭐예요? 그 바이러스성 병인데요. 요게 또 이 그 어렸을 때 그 작은 미소동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걸린 걸 보면 예뻐요. 고추가 막 그 색깔들이 막 알록달록하게 예쁘다고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잎사귀들도 여러 가지 그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어렸을 때 걸리면 그냥 고사해서 죽고요. 그리고 좀 커진 다음에도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 병을 이겨냈다면 아마 그래도 너무 알아서 제대로 된 수확은 거의 건질 수가 없어서 이게 한참 하우스 내에서 육묘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총체나 이런 미소곤충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몸속에 그 독을 가지고 있다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요거에 내병성계가 나와서 이제 칼자가 들어가는 건 칼라병 내병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 오이, 메론, 수박 뭐 이런 데는 PMR이라고 붙어 있는 걸 사시면 흰가루병 내병계입니다. 박과작물에 그 표시가 되는데, 흰가루병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특히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엄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박이나 오이나 뭐 수박도 그렇고 뭐 메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박과들이 네. 있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참외는 별로 PMR을 붙이는 품종이 많지는 않는데 이것도 참외도 내병성계가 뭐 PMR이 참외도 있어요. 뭐 이게 네. 좀 나중에는 뒤로 갈수록 막 쫙 뭐 흰가루병이 끼던데 뭐. 네네. 근데 요게 내병성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으시면 병이 좀 덜 안 걸리진 않아요. 천천히 덜 걸리고 좀 버틴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름만 가지고 눈치를 못 챈다. 그럼 아까 이거 비싼 거 찾으세요랑 좀 비슷한 무책임한 답일 수 있는데, 그 종자 공급하는 데를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육묘장이나 농약방을 하신 분들, 그런 데는 사실 팔고도 그 다음에 그 해에 바로 농부들이 들고 와서 어디서 이런 품종을 팔았어라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우시면 한 자리에서 오래 모종장 하신 분을 찾아가 보시라고, 그러면 최소한 장난은 못 친다고. 근데 장터 같은 데서 처음 보시는 분한테 얼마치 사와가지고 집에 와봤는데 난리가 나면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바꿀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사기를 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확인받을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오래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시골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그래도 좋은 싹수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씨앗도 모종도 농사도 결국은 사람으로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일인데요.
싹수 있는 사람을 좋은 모종 고르듯 신중하게 골라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씨앗, 좋은 모종, 좋은 사람을 통해 살만한 농촌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싹수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네. 모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모종에 이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모종에 이제 붙은 단어가 네. 이제 그 내병성 그 네. 품종하고 관련이 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면 네. 오랫동안 그 모종을 이렇게 판매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 장난은 뭐 안 친다. 네, 최소한. 그리고 아주 몇 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운 고추를 사러 갔었대요, 동네 분이. 그래서 청양고추 개통이라고 알고 사갖고 오셨는데 고추를 따려고 봤더니 다 그 산고추, 하늘고추라고 하늘 보고 자라는 고추가 있거든요. 그게 다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아는 그 농협방에서 사셨기 때문에 들고 쫓아갔더니 이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매운 고추의 아버지의 그 산고추라고 하는 하늘고추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중간에 잘못 섞이는 바람에 사고를 쳐가지고 그 씨앗이 다 그쪽 계통이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요거를 보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무 데나 샀으면 그거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그 경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되죠. 네.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경 실령 이종진입니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저희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투표에 참여하셔서 농심 깃든 먹거리 정책을 이끌어가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농장장님, 그 농업인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럼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맞습니다. 1999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도시농업의 날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내일입니다. 4월 11일. 그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도시농업인의 날은 4월 11일. 아, 농업인의 날은 이렇게 뭐 추수감사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도시농업인의 날은 뭐 농사에 뭐 시작하는 뭐 이런 예, 비슷하죠. 쪽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11일이 그 흑토자를 따서 예.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예, 흑토자가 맞아요. 예. 10과 1의 획을 붙였다고 해서 11일로 했다는. 11일은 같은 날짜는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그 월이 다르군요. 11월하고 4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 2015년에 도시농업 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자체적으로 기념하였거든요, 시작을. 근데 2017년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예. 이번 주 첫 소식은 도시농업인의 날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 제2회죠. 그러면은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한 데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건 그러니까 아직. 경기도가 처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예. 예, 예. 경기도는 오는 13일 성남시민농원에서 경기도 도시농업 활동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행사는 도민, 도시농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새싹벌이와 반려식물 심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텃밭용 종자 나눔과 같은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상담, 농촌 인력센터 홍보 등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행사는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지참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천과 먹거리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도시농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김포에서도 곡간지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탁본 손수건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부스를 운영하니 김포 시민분들도 따스한 봄바람 맞으러 구경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로 웨이스트 실천 이게 뭐예요? 그 재활용한다는 뜻이죠. 그 쓰레기를 발생 안 시키겠다는 거죠. 예. 탁본 손수건 만들기. 예, 이게 이제 그 손수건에다가 이제 천연 저희 꽃 같은 거를 그대로 인쇄를 하는 거죠. 인쇄를 한다는 게 그 꽃을 눌러서 거기에 꽃에 있는 그 염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색이 그대로 이제 그 손수건에 배게끔. 아파 이런 거하고는 또 비슷하죠. 비슷하게. 예. 다음 소식은 농정신문에 올라온 소식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농업, 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농업 분야 정책 협약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지난 2일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경기 먹거리 연대와 녹색 정의당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 먹거리 연대의 김덕일 상임 대표와 김상권 경기 친농연 회장, 이영기 광주 먹거리 자치 시민연대 대표,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녹색 정의당에서는 농업 먹거리 위원장이자 농민 비례 후보인 김호김 후보,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유하영 농업 먹거리 정책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송미 한살림 경기 동부생협 이사장, 오연주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집행위원, 이효희 경기 지속가능 농정연구소장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명위기 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하고 3가지 정책 과제와 14가지 세부 과제를 공동 추진할 것을 협약하면서 김덕일 상임 대표는 가장 훌륭한 공약을 가진 녹색 정의당과 협약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국회에 들어가서 오늘 협약한 것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김호김 후보는 녹색 정의당이 농민 후보를 앞순위 전략 후보로 배치한 만큼 지지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함께 공약 실천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 단위의 정책 협약도 진행되었는데요.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운동본부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구인 전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 평소 적경지역 기본소득제를 주장해왔던 전성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철원운동본부의 협약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30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평택시 농민회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협약도 있었습니다. 이문락 평택시 농민회장은 농민 3법인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농민이 요구하는 법을 22대 국회에서 꼭 실현해 달라며 이 후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지역구 후보로서 이 우리 지역의 농업 문제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 후보는 지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입안되고 행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달라고 또 답하고요. 아무쪼록 농심을 받드는 많은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며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김포 지역도 이번에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어떤 만약에 뭐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그래서 저희 전국 농민에서도 농업 관련된 정책을 모아오고 그 학부모단체도 학부모단체, 교육 관련된 정책,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는 여성 정책을 모아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 묶어서 각 후보 간 정책 협약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올해도 김포에서 좀 진행을 하자고 얘기해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지역의 특성이 한쪽에서 좀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정책 협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한쪽을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있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그 평택 뭐 농민회 같은 경우도 네. 평택 농민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여기 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보니까 이제 그 급식 단체들도 각 당으로 그 좀 이렇게 정책 협약 내용을 좀 보내서 예. 이제 각 당에서 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온 거를 이렇게 보면 그 뭐 전혀 답변도 안 하는 당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당들은 아예 빼놓고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더라고요. 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정치 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편을 많이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조금 더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정책 제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사실은 쓴소리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오늘이 이제 선거 날이니까 네. 오늘 선거 날이니까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하면 그 정치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어떤 때 보면 진짜 이게 희망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내가 뭐 선호하는 뭐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을 수 있고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기 소신과 이제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참 지금과 같은 그런 뭐 국면에서도 보면 그 참 좀 그런 게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인 그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지금 현 정치가 본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서 입장으로 보면은 저희 시민사회 단체나 시민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제도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같이 참여를, 그러니까 투표를 통한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다시 거꾸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희 시민사회가 진짜 지치지 말고 계속 그 좀 더 독려하고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명옥입니다.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교육부 디지털 플랫폼 함께학교 소식입니다. 함께학교는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만든 온라인 소통 공간인데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하루 방문자 수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책 제안과 교원 연구실, 함께 톡톡, 함께 행복,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4월 1일자 정책 제안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사가 제안한 글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 같기도 하지만 그 현 교육의 그 교육 제도의 한계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도 교사입니다.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가 수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입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에 보건, 상담, 영양, 사서교사가 있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이다. 성교육, 동성애, 마약, 식생활 습관,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 시수를 부여하라.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인 해당 교사가 직접 수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각 단체의 그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의 교육 철학이나 또 시대적 사명 이런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는 전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무척 바쁘고 벅찹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나 마약
또 영양, 독서를 통한 학습 이런 것 등은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런 주장들이 그 정책 제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동안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이나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못했다는 얘긴데, 네. 그 선생님은 뭐 재직하시면서 뭐 그 영양 수업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과 중심주의라는 거 잘 아시죠? 교과나 수업 시수 등을 국가 단위에서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교과를 규정해 놨는데요. 국어, 수학, 뭐 윤리 등등 해가지고 외국어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이거를 이제 교과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소위 교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에 없는 그것은 범교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이나 영양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43조 교과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비교과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업은 시행령보다도 한참 하위 개념인 뭐 지침이나 아니면 공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업을 임의로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관리자, 즉 그러니까 학교장이죠. 학교장 재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직할 때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모두 했는데요. 한 학기에 1차시씩 1년에 2번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전 학급을 다 들어가느라고 좀 바쁘긴 했지만, 근데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양 수업 시간이 늘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교육부의 그 디지털 플랫폼, 네. 여기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뭐 이렇게 답글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답글은 아직 없고요. 4월 1일자로 올라온 건데 아마 쉽게 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건, 상담, 영양, 사서는 비교과 교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명분은 이분들이 이제 이 정책 제안을 한 명분은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 등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미가 이제 분명히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비교과 교사로서 교과 교사와의 차별을 좀 넘어서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교권 획득 그걸 목표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서 교사 같은 경우도 그 독서 지도 등은 훨씬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영양교사에 대해서 조금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됐고 2004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양사가 영양교사화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때 가정교사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교육계 바깥에서 볼 때는 뭐 밥그릇 싸움처럼도 보였을 텐데, 저희 그 영양사들 입장에서 보면 가정교사는 급식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가정교사라는 게 가정 과목을 네네네. 가르치는 교사. 기술 가정으로 요새는 이제 합해졌는데, 예. 예, 그 가정 선생님들이 막 국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정 교과의 식생활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영양교사들은 이제 급식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과 급식을 가지고 매개로 만나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교사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교사화가 이제 현재 이루어지긴 했죠.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불안정한 거죠.
10년이 아니군요. 한 17년 됐죠. 예, 그래서 각 분야별 특성과 또 교권을 인정하고 그거를 10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정교사들이 보기에는 영양교사들을 교사로 안 본 측면이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아주 그렇습니다. 예, 비교과 선생님들 특히 영양교사에 대한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은 아직 정착됐다고 보기는 근데 뭐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그 이렇게 급식 분야나 보건 분야나 사서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내용도 제일 잘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이제 제일 그 전문가들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려내지 못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가 입시 중심으로 이렇게 네,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영양교사나 아니면 이제 보건교사들을 이제 한 명의 그런 분들을 길러내는데 또 많은 교육적 투자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내에 있는 도촌 초등학교가 건강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미니 텃밭을 활용한 꼬마 농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실제 경험을 통해 깨우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농사의 시작인 땅을 가는 것부터 참여해서 감자를 직접 잘라서 보관하고 또 건조시켜서 재배 준비를 했고요. 직접 감자를 심으면서 농사 짓는 즐거움을 느끼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도촌초등학교 김춘희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도 학교에서 건강식생활 동아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 그 학교에서 이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교과 과목에는 이제 없는 거죠. 예, 지금. 또 이제 그런 내용일 텐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특별하게 또 이제 그쪽에 관심이 가진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네, 이 뉴스로 보면 이제 뭐 일반 교사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그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그 어쨌든 뭐 제도야 뭐 항상 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속에서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 그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그런 좀 문제의식들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학생들하고 그 학교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은 학교 텃밭이 없는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 작물을 기르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생태일지나 농사일지 이런 것도 써보게 하는 아주 열성적인 분들도 현장에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한 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이면은 꼭 가야 되잖아요. 전근을 가고 나면은 그것을 이어서 하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 교육 활동이 그냥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게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남산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 이제 옛날 교과서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였는데 그때부터였는데 거기에 농업 교과서가 농업 또는 뭐 채소 기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학교 교육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교육의 근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듯해서 되게 새로웠고 지금도 이것이 좀 부활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 농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 특히 이제 뭐 학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학생들이 뭐 힐링도 하지만 그 네, 이제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치유 농업이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도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이제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면 그렇죠. 예, 이런 교육들이 충분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근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이 교육이 이제 중단되는 거잖아요. 네, 네.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자주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한참 막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발달 시기에 있는 네.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좀 네.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네, 맞아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이 교과로 들어와야 돼요. 농업 교과가 예. 예, 특히 초등이나 중학교까지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그 식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 먹는 게 뭐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농업은 뭐 생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하는 사람도 생산과 소비가 이제 큰 틀에서 하나로 놓고 보면 네,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농업에 대한 이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네. 예, 이렇게 지나치지 이렇게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4일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김포시의회 국힘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비영리 단체로 돼 있는 조례를 비영리를 뺀 단체로 표기한 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4일 김포시 공공급식 사수를 위한 재정당 사회단체 시민연석회의를 제안한 정황용 전 김포시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정황용 의원님은 시의원 활동 당시 민선 4기 김포시 학교급식 전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선 6기에는 김포시 친환경 농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민선 7기에는 경기도지사 농업정책 보좌관으로 경기도 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위원회 결성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황용 의원님을 모시고 김포시 학교급식과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김포시 의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예, 먼저 뉴스농장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왕용입니다. 이 마송국화 농장에 좀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또 김규태 우리 대표님은 식량닷컴 활동할 때 또 여러 교류를 나눴었고요. 함께한 또 동지이자 버시자 또 선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니 꼭 고향에 온 기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전 김포시 의원으로 모셨는데 예, 정 의원님은 학교급식과 관련 있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겠습니다. 그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그 시기는 언제였나요? 저는 좀 징검다리 재선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했었고
또 그때가 민선 사기. 예, 그렇죠. 예. 4년을 건너뛰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한 좀 징검다리 재선 의원입니다. 그 민선 그 사기 때 김포시 학교급식 전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예. 예. 그 좀 간단하게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하면은 아마 기억이 이제 벌써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광우병 그 공포가 전 국민의 건강 식단을 위협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아이들의 그 학교 급식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 그 이런 것을 단지 어떤 우호적이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 아닌 급식의 제도와 안정적 먹거리의 하나의 구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기존의 학교급식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그 핵심은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의 건립이었습니다. 그 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광우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먹거리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서의 농축산물의 이력제를 이렇게 좀 제도화시키는 부분들. 왜 그러면 그 당시 WTO 어떤 그런 규약 때문에 국산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피해가는 우유로서의 어떤 그 농축산물 이력제를 둬서 이것이 원적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이것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서 지역 먹거리까지 안착화시키는 중심으로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이 내용을 담았던 것이 2008년도 학교급식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TO 규정에 예. 이제 WTO는 이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인데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농민들이나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걸 이제 문제 삼았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민선 6기에는 예. 이제 징검다리에서 한번 이제 건너뛰고 그때 이제 친환경 농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예. 그 발의 배경과 이제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식하면은 주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만 얘기를 했지 이것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나가나 생산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약한 고리로 존재했던 부분들인 건데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그 공급치로서의 친환경 먹거리의 지원을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이나 먹거리라는 부분의 주요한 축이 결국은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그 생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 부분들이 공공성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포시 내에서도 친환경 농업인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농업인이나 출하유나 다 나름대로의 학교급식의 한 주요한 축으로서의 그리고 이것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급식까지 확대되는 그런 바탕으로서의 제도적 틀의 안착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시의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던 일이 지금도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친환경 급식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학교급식 조례도 그 당시 시의회가 8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2분이고 지금의 국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6분이었는데도 토론을 연 끝에 전원 만장일치로 이것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와서 너무 정파 간 대립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극하게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대화의 토록 그리고 명분에서는 서로 간의 존중의 풍토 문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아득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때는 지금은 이제 너무 이게 뭐 양극화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닫고 있어서 그 지금까지 정황용 의원님의 이제 먹거리 관련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한마디로 하면 먹거리 관련
그 행정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과도한 같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거버넌스, 협치거든요. 이런 협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파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소통 전문가로 좀 자자고 싶은데 요즘 김포시 시정을 보니까는 뭐 소통, 뭐 통하는 김포 이런 걸 얘기하는데 문의만 통하는 것이었지 오히려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시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점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그 이제 민선 7기에는 경기도지사 농업정책 예, 보좌관으로 예. 일하셨는데 네네. 가서 이제 돛단위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포도 좀 이렇게 쭉 예, 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경기도에서 이제 푸드플랜과 이제 먹거리 위원회 예, 결성에 예. 이제 많은 이제 그 노력을 좀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좀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결국은 좀 두 가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친환경, 안정적 먹거리의 공급. 그 또 하나는 이제 로컬이라는 어떤 화두를 어떻게 지역에 좀 이렇게 녹아내려갈 것인가.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농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역 내에서 중소도시 이런 아니면 농촌형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데 각 31개 시군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담당하는 먹거리가 자체 완전 충족될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더라.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을 유기적으로 엮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 소통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고 지원할 분 지원해주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중요한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설계하고 경기도판 푸드플랜의 나름대로 기틀을 좀 다지는데 나름대로 안목을 키우고 저도 많이 배웠던 그런 기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김포시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좀 활동을 좀 하셨고 이제 경기도에 가서 또 이제 그런 먹거리 관련 예. 그런 활동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넓은 이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김포시 학교급식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보니까 이제 그 4월 4일이었는데 예, 김포시 공공급식 사수를 위한 재정당 사회단체 시민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네네. 예, 먼저 그 제안 배경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딱 생각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협치의 중요성 부분들. 그 이것은 정치 논리나 아니면은 시민 사회에서 바라보는 또 그 중심의 논리로서 풀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영역과 어떤 경제 사회적 영역 그리고 어떤 그 식생활 교육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입체형 논의 구조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김포시 의회가 정치인 논리에 휩쓸려 버리면서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부분들을 그 상임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본회의 속에서 자기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의회주의를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좀 굉장히 이해하기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다. 그 이러한 부분들이 총선이라는 정부 속에서 김포시 시청 시장실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총선 주자들과의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 나름대로 정치 논리가 앞섰던 부분들 또 하나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무지 내지 과도한 편향적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 편향적 인식의 중심에 효율성 중심 비즈니스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는 그러한 좀 단편적 사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부분들은 일단 서로 함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일단 공부 좀 해보자. 이런 부분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 논리를 배제한 속에서 진정 지역 발전과 먹거리 체계의 안착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원점부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그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으로 적어도 발전은 못하더라도 이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파행을 좀 막아야지 않겠는가,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포 이게 보면니까 이제 3월 14일 날 그 조례를 이제 예, 개정을 좀 했는데, 이제 내용도 문제지만 당시에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제 위원장하고 이제 위원장도 몰랐더라고요. 예, 나중에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장도 모르게 이제 전체 회의에 이제 상정해서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그런 건데, 그 경기도 정책보좌관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 조율하고 하는 예, 과정도 예. 이렇게 이제 먹거리 위원회 만드는 과정에서 예, 예. 그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런 뭐 김포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뭐 김포에서 이게 뭐 수습이 좀 이제 가능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경기도 경험 가지고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관련 있는 제 단체들의 나름대로 좀 조금은 제가 좀 이렇게 뼈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도 좀 먹거리 지역 내에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민선 7기 때 친환경 농업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농민 출신의 시장께서 나름대로 좀 발전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다면은 견인하고 좀 순수리 해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농업인이나 학부모나 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버넌스의 강화 부분들이 민선 7기에 이루어졌다라면, 그 성과물을 받아안고 정당 소속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민선 8기 때 나름대로 어떤 선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민선 7기 어떤 정화형 시장 체제에서의 친환경 농업인 육성과 운영위원회의 어떤 부재 현상 부분들은 굉장히 좀 뼈아픈 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시청에 좀 이번에 해명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말 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 아닙니까? 근데 식은 공공성이거든요. 이 공공성을 하나의 시장에 맡겨버려 시장 논리로 가면서 민간 위탁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더 질이 높아지고 어떤 경쟁 체제가 돼서 나름 이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자체는 그건 사고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견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민사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시에서 지형으로 하면은 효율성은 뭐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뭐 일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을 강조하면서 이제 급식에 어떤 뭐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하는 얘기인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결국은 사람이냐 아니면 효율성이냐. 효율성 강화되면 거기에 사람의 요소가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환경 급식 부분들은 급식의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의 나름대로의 기반 수요처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속에서의 식생활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의 안정성과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맡기면 경비가 더 절약될 수 있고 경쟁 시스템이 되면은 더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속에서 과도하게 친환경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버리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색안경 끼고 이걸 또 재단을 해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결국 그 안에서의 관점의 부재, 철학의 부재, 그리고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결국 나중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농협이나 이런 어떤 영리단체가 들어와 버리면서 판이 엉클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거든요. 김포도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방치되면은 그런 어떤 판이 엉클어져 상황으로 머지않아 갈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드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제 정당 사회단체 시민 연석회의를 예, 이렇게 이제 제안을 좀 하셨고 그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활동을 이제 그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은 뭐 아까 뭐 공부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연석회의 자체가 김포시에서는 드문 사례를 생각이 들거든요. 연석회의 성립 자체가 시정을 좀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의 무엇이 잘못되는지 핵심 아까 그 말했죠. 의원들의 의회주의의 자기 부정 파괴 이런 부분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장 논리에 맡겨들어 봤을 때 처음에는 조금의 물꼬를 만듭니다만 이게 확 터져버리면 뚝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위기감. 그런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하나의 주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내세우면은 아마 시청에서도 자신들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청에 내놓은 답변자를 보면 굉장히 장밋빛 이야기가 많아요. 그 장밋빛 이야기가 많으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시급하게 그렇게 그냥 앞다투어서 총선 앞두고 이것을 강행을 했느냐. 그렇게 장밋빛 청산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득해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졸속 처리 자체가 자신들의 논리가 굉장히 허점이 많고 정치적인 어떤 위압이 작용했다는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반증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연석회의 성립 그리고 그 속에서 거버넌스 속에서 향후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냥 친환경 농업 지원에서 저번에 시청에서도 아예 그 운영위원회를 그 빼는 조례를 개정을 낸 적이 있어서 제가 또 반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살려내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급식이 이제는 공공급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김포시에. 이런 공공급식, 학교급식 하나 일원화시켜 나가면서 조만간에 이제 만들어질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역에 먹거리책이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김포시가 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푸드플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용역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푸드플랜 정책의 그 핵심 로드맵은 용역이 끝나면 먹거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집행 체계로 이제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게 그 정부의 이제 푸드플랜 그 연구 용역 그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인데 이제 김포는 이제 용역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먹거리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류 지원센터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이제 아직도 이제 발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연대 회의에 그 이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김포시에 이제 푸드 플랜을 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단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 시장이나 리더가 바뀌어 버리면은 전임 시장 때 했던 부분들이 전면 부정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참 여기저기 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널려 있다. 이런 부분들의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성하건 개성하고
나름대로 또 고칠 건 고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건데 전임 시장 때 했던 사업들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연결했던 모든 어떤 그 가지들이 다 일거에 잘려져 나가 버리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청산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김포도 그러한 부분에 어떤 나쁜 사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아직도 좀 바라보는 일말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가 뭐 정치인을 이제 비판하기 전에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그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무상급식이었죠. 지금은 이제 예. 무상급식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이제 반대하던 이제 그 정당에서 이제 시장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나 시민들이 그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시장이 바뀌었어도 그 학교급식 그 정책을 못 바꿔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제 시장 쪽에 이제 어떤 뭐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그런 행동과 이제 그런 방침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응답할 차례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민감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부나 이 지방 정부나 좀 그 뭐라 할까요? 좀 닮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서로 공통점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전임 그 어떤 대통령의 모든 치적이나 성과를 다 부정해버리는. 근데 지역도 좀 마찬가지로 되어버리면서 이것이 그냥 서로 간에 대립되어 버리고 정쟁으로 되고 이것을 견제할 의회가 하나의 어떤 거기에 입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자 통로로 돼버리는 부분들. 적어도 제가 활동하던 때는 정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들은 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의회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점이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정 의원님께서 그 이제 김포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뭐 3번씩 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그 설명 이제 3번씩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뭐 시민들한테도 뭐 학부모 단체도 뭐 초청을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이제 선택의 폭을 이제 넓혀줬다. 이제 그리고 이제 김포시에서 얘기하는 건 수요자 중심의 이제 급식 정책을 이제 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참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김포에 지금 도시공사가 있거든요. 예. 도시공사는 뭐냐면은 김포의 여러 가지 공공 어떤 주택이나 건설 사업에서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담보하자는 게 좀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거든요. 예. 형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시공사가 모든 걸 독차지하니까 안 된다. 시장 논리에 맡기자. 그래서 도시공사를 민간 위탁하자.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공공성의 부분들인 건데 이걸 선택의 폭에 넓히고 이 부분으로 논할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부분 자체가 경쟁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은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의 아무리 장밋빛 이야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로서 성공한 지역 사례가 없다는 부분들이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포시에서 뭐 소유자 중심의 급식 정책을 이제 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좀 이렇게 해명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면은 김포시 이렇게 급식과 관련된 수요자가 얼마나 될 거냐. 예. 이거를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김포시 학교급식과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 빼고 학교급식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그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학생하고 학부모. 이제 학생과 이제 학부모인데 김포시 그 인구가 그 작년 이제 올 2월 기준이구나. 이제 올해 2024년 2월 기준으로
48만 5,689명이고 예. 세대 수가 20만 4,935세대고 예. 세대당 인구가 2.37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무상급식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근데 김포시 학생 수는 작년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7만 2,934명이에요. 예. 이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7만 이제 3천 명 정도인데 이 학생이 이제 부모가 있을 것이고 예. 조부모가 있을 예. 것이고 그래서 한 세대당 그리고 이제 한 세대당 이 학생들이 한 1.5명? 예. 예. 2명은 좀 많을 수도 있고, 한 명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2명보다는 적을 수 있고, 한 명보다는 많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봤는데, 그래서 한 세대에 그래서 이제 세대당 1.5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8,622세대가 이제 에서 학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포시 이제 세대당 인구가 2.37명이라고 예.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대당 인구를 곱해 보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11만 5,234명이 학교급식 소유자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무리스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뭐 유통하는 분들, 뭐 학교에서 또 뭐 조리하는 분들, 생산하는 예.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급식이라고 한 부분도 예. 이제 뺀 거고.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가 푸드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지금 관여를 하면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 기본권의 개념을 이제 제도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권의 개념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기본권의 개념으로 명문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실제로 농업과 소비자, 농업과 도시, 소비지와 생산자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델이 나오는 부분들이 푸드 플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정착화돼야 한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이 50만 규모의 도시에서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처럼 급식이나 먹거리의 수요와 혜택이 시민한테 미치는 그 광범위한 어떤 수요의 폭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적어도 이 50만 규모의 도시에서의 이 먹거리 체계에 하나의 어떤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중소도시로 전파시키는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도시이다. 다만 여기에 행정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의식이 같이 결합이 돼 들어가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구술이 있더라도 이걸 꿰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하는데 구술이 서말인데 꿰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을 때 이 구슬은 따로따로 놀아보는 형식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나서서 구슬을 꿰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좀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직접 학교급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이제 11만 5천 예. 명인데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급식 정책을 핀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연석 회의에 대해서 이제
김포 시민과 이제 시의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김포시 그 행정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좀 이렇게 무슨 반응을 좀 보였는지.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안하니까는 김동식 우리 전 시장님께서 날짜와 시간 장소 알려주면 본인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달아놓으셨길래 네. 저는 굉장히 좀 반색을 좀 했습니다. 김동식 시장님도 우리 뉴스농장 그러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이런 정파를 아우르는 그런 논의 구조의 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부담스러운 요소가 무엇인지 제안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시청에서 그 내놓은 설명서 자체처럼 자신 있다면은 한번 끝장 토론회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고 시민들 상대로 자신들 갖고 있는 스피커를 활용해서 일방 통일을 간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그랬듯이 결국은 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한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지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행정하시는 분들이 뭐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분들이. 시장실만 쳐다보겠죠. 그 시장실 때문에 이제 부담이 예, 있으면 예. 이제 그 부분인 그러겠죠. 거지. 뭐 시민들의 의견이 뭐 이런 의견을 내든 저런 의견을 내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그 행정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예. 그러면은 좀 이제 시민과 이제 더 이제 그 시민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뭐 이렇게 예, 뭐 다 드렸고요. 예. 어쨌든 경기도에서 김포를 바라봤을 때는 김포는 지금 굉장히 어떤 기회의 땅이다. 기회라는 게 어떤 출세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고 뭔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시이다. 이번 사태도 오히려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환의 계기로서 또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험적 사례로서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주 좀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정황용 전 김포시 의원님과 함께한 김포시 학교급식과 푸드플랜에 대한 심층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그 김포시 학교급식과 이제 푸드플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심층 토론에서 좀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김포시 학교급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이야기하는 학교급식 수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1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생산, 유통, 조리 등 학교급식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학교급식 관련 이해관계자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황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 4월 10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12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